네. 아, 안녕하세요, 은지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부동산 네. 한번 경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불인인데, 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학원 하셨죠? 경매? 제가 2023년 2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한 네네. 3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완전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수강생들 낙찰도 엄청 많이 시키셨다면서요? 맞아요. 수강생들 지금 낙찰도 많이 시켰고, 오늘 이렇게 휴일인데, 오늘 우리 수강생 첫 낙찰 받은 거 또 명도하러 가셨거든요. 음, 와, 네. 네네네. 그래서 오, 명도도 제가 조금 딥하게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그러면 초보를 위한 부동산 경매 공부 방법, 요거 한번 몇 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용어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라서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할 수는 있거든요. 되게 네. 어렵게.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 보면 용어 설명할 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제가 많이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용어에 함몰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왜냐면 경매를 하다 보면 조금씩 계속 접하다 보면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암기한다고 안 외워진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진행 경매라는 거를 하다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뭐고 대항력이 뭐고 치아가 뭐고 입찰이 뭐고 차순위가 뭐고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귀에 들리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 그거를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터치하고 가시고 그거를 암기하고 하려고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모른다고 해서 경매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저 공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책, 유튜브, 강의 중에서 뭘로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제가 경매를 시작하게 된 것도 책으로 인해서 경매를 접했고요. 아, 그리고, 책으로, 네네. 네. 그리고 뭐 초보분들은 조금 어려운 책보다는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경매를 시작을 했다라는 사례집 같은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먼저 접해서 경매라는 게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흐름 파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흐름 파악이 이제 그런 책을 몇 개를 읽다 보면 경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전체적으로 되구나라고 파악이 되면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다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나요? 뭐 싱글맘이 경매 관련된 책이라든가 나는 돈 없어도 경매를 한다라는 그런 책들, 사례 위주의 아, 책들을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경매 초보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어떤 건가요? 초보분들이 최고 많이 착각하는 게, 그러니까 뭐 한두 건 해가지고 대박을 벌 수 있다. 아니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초창기 했을 때는 그나마 대중화가 안 됐으니까 그때는 괜찮았을런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솔직히 경매라는 게 너무 대중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대박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뭐 잔잔발이라든가 뭐 좀 작게 뭐 500뛰기, 1000뛰기 이렇게 작게 먹을 수 있는 걸로 해서 꾸준히 해서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에 대박을 노린다? 한 방에 대박도 없을 뿐더러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박을 노린다거나 그렇게 처음부터 접근하시면 뭐 한두 건 하다가 지쳐서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러면 되게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쵸. 기초부터 하시고, 그리고 생각외로 경매가 저는 12고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건 서치부터 시작해서 임장, 입찰, 그리고 낙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사업자를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대출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명도도 하셔야 되고요. 명도하고 나면 이제 인테리어 해야 되고, 매도하셔야 되고, 매도하고 나면 또 세금 신고도 해야 되니까 산 넘어 산이거든요. 한 건 네. 낙찰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스텝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간편하게 돈을 번다고 생각해서 경매를 시작하는 거는 조금 비추고요. 오히려 그냥 갭 투자보다는 오히려 더 해야 되는 업무들이 더 많다고 보시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갭 투자로 부동산을 시작하신 분들은 경매가 조금 귀찮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경매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갭 투자는 꿀이죠. 훨씬 더 간편한 거죠. 그래서 좀 경매는 그런 다음 단계들이 조금 많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 너무 꿀팁인데, 그거 진짜. 네. 네. 근데 제 그 책을 좀 보다가 경매 네. 권리 분석 이쪽이 너무 어려우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뭐부터 그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쉬운 물건부터 보기 시작하면 또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경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험하고 명도도 험할 것 같은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를 해라 하고요. 그리고 조금 편한 거, 쉬운 거, 그런 거, 권리 관계가 괜찮은 거, 깔끔한 거, 이런 거 위주로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찾기도 쉽고요. 그리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거나 소유자가 살고 있으면 명도도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물건 위주로 진행을 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잘 낙찰이 안 될 수도 있죠. 안 되지 않나요? 낙찰이. 그쵸. 낙찰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이제 그런 물건, 그러니까 낙찰이 안 된다기보다는 경쟁이 조금 치열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보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는 눈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은 진짜 많이 들어오면 막 30명, 40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물건보다는 개인적으로 나홀로 아파트 오히려 단타로 쳤을 때 저희 수강생들 지금 사례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나홀로 아파트, 그러면서도 조금 준신주, 그러니까 조금 상태가 괜찮은 거, 그런 거 위주의 조금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 오므로 해서 오히려 그런 거를 빠르게 수익화를 내고 있거든요. 결론은 저렴하게 받아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깡패라고 저렴하게만 받아오면 충분히 조금 저렴하게 팔면 팔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도 괜찮나요? 그런 좀 네. 나홀로 아파트가 앞전에 우리 수강생 중에 나홀로, 그것도 경주에 입지도 그닥 좋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 물건이었는데 그래도 연식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준신축이었어요. 명도하고 그리고 청소만 이렇게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하시고, 그러고 바로 한 달 만에 매도를 하셨는데 실투자금 1,800 정도 들어갔는데 세금 다 떼고 순수익이 3,900 났었거든요. 와, 대박이죠. 네,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 150%였죠. 그래서 네,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맨 처음에 솔직히 그분은 나홀로 아파트라서 이분이 왜 이런 물건을 쌤이 내한테 줬지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 썩 안 좋게 반응을 하셨대요, 속으로. 근데 막상 그렇게 해가 수익이 크게 나니까 쌤, 이 물건 저한테 왜 줬어요? 라고 직접 진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소액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했었고,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 받아가면 명도도 조금 나이스하게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초보분들이 의외로 인테리어를 조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신축이다 보니까 수리도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싸게만 잡으면 조금 싸게 던져도 수익이 나겠다 생각해서 제가 드렸는데, 그분이 생각외로 제가 받고 팔았어요. 잘 매도를 하신 거죠. 오, 대박이네요, 진짜. 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나 더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나홀로 없고 부산의 자갈치 근처에 역세권 쪽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였는데, 이분이 제가 이 물건을 드렸는데 임장을 갔다 오시더만 쌤, 이거 지금 매물이 4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2억 초반에 나와 있었거든요, 최저 입찰가가. 그럴 리가 없는데 했는데 진짜 그 가격이 맞냐 이러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은 무조건 욕심을 내야 된다,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이 물건을 조금 욕심을 내서 낙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차순위하고 200만 원 차이로 21명 들어왔었거든요, 그 물건이. 그래서 200만 원 차이로
2억 8,200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대출을 1억 8천 했고 자기 자본 한 1억이 들어갔는데 250 들여가지고 명도를 했고 이 물건도 집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청소만 하고 급하게 매도하셨는데 3억 6천에 바로 매도했거든요. 명도하고 5일 만에 매도하셨습니다. 와, 그래서 수리 안 하고 명도하고 5일 만에 빠르게 매도했고 세금 떼고 순수익은 6,500. 와, 대박인데. 네, 완전 대박이죠. 오히려 우리 수강생들이 말하는 일명 대박은 오히려 나홀로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나홀로 아파트면은 좀 수익 잘 안 난다고 들어가지고 반대네요, 그쵸? 오히려. 맞아요. 이렇게 나홀로를 솔직히 초보분들한테 막상 제가 이렇게 저는 괜찮다고 해서 추천을 해서 드리면 호불호가 분명히 있어요. 쌤, 저는 이런 물건 안 할 거예요. 라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냥, 쌤 믿고 그냥 가볼게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히려 웃긴 게 지금 우리 수강생들 매도하신 분들이 오히려 나홀로예요. 다들. 예, 그러니까 되게 조금 오히려 단지 조금 있고 잘 팔리겠거니 했던 분들은 오히려 주춤하시고요. 오히려 나홀로이신 분들은 충분히 가격이 깡패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내 집을 살 사람 한 명만 잘 잡으면 된다 주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정확하게 수익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 대박이죠. 완전 꿀팁인데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말소 기준 하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말소가 돼? 쟤도 말소가 돼? 하는 거를 뭔가를 기준점을 잡아줘야지. 아, 얘가 이 기준 때문에 말소가 되구나. 얘는 얘 기준 이전이라서 말소가 안 되구나라는 그 기준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소 기준에 있어서 얘가 네. 말소 기준인지 뭔지 기준이 되는 아이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말소 기준으로 올 수 있는 게 5가지밖에 없거든요. 근저당, 저당, 그 다음에 감유, 압류, 그 다음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배당 신청을 한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이렇게 해가 5가지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첫 바다로 들어와 있다 하면 걔가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게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집을 사다 보니까 근저당이 최고 많이 말소 기준 권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걔를 딱 잡고 걔를 기준으로 이후에 압류라든가 감류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말소됐기 때문에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말소 기준 전에 누군가가 전입이 되어 있더라 이러면 이제 대항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소유자가 살고 있더라 이러면 어차피 명도 대상자니까 아, 이거는 권리관계 문제 없겠구나 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수업 때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물건을 가지고 5개를 이제 권리 분석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 눈에 익는 거죠. 실무 위주로 제가 수업을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고 따라오시는데 이제 2번, 3번 하시다 보면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또 딥하게 질문도 들어오시고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좀 피해야 될 만한 물건이 있나요? 피해야 되는 물건은 일단은 먼저 저는 피해야 되는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이라든가 그리고 그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배당 신청을 안 한 그런 것들은 조금 아무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초보분들이 초보분들이 최고 많이 간과하는 게 빈집을 선호하세요. 빈집이요? 네. 그러니까 점유자가 없고 빈집이니까 명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빈집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빈집은 도 아니면 뭐예요? 네, 도 아니면 뭐 이유가 진짜 비어가지고 아무도 안 살고 그냥 딱 보니까 문을 만약에 땄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그거는 문 따고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어설프게 빈집이라고 한다면 점유자를 찾을 길도 없고 그러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강제 집행까지 FM대로 다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덮어놓고 빈집은
굳이 저는 빈집이어도 나이스한 빈집이 있고 이거는 이 잘하면 FM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빈집이 있거든요. 근데 초보분들은 그걸 판단을 못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걸 조금 간과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수업 때도 그 얘기를 꼭 해드려요. 빈집이어도 내가 문을 따도 괜찮은 빈집이 있는 반면에 문을 절대 따면 안 되는 빈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을 잘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문을 안 따고 FM대로 해야 되면 초보가 처음부터 강제 집행하면 엄청 이제 멘탈 나가거든요. 예. 네. 저희 일기 수강생 중에 약사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첫 물건부터 강제 집행까지 다 하셨어요. 예. 결론은 지금 경매를 안 하세요. 아, 그러니까 첫 물건부터 너무 빡세게 명도를 해놓으니까 뭐 공부는 정말 뭐 정확하게 하시긴 했지만 근데 너무 첫 물건부터 힘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제대로 배우고 또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려면. 그쵸. 아, 그리고 요번에 또 이제 그 경매 낙찰 받았는데 불내 가지고 돌아가신 케이스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명도할 때도 너무 쪼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진짜 속된 말로 이제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경우는 요즘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진짜 코너에 몰려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파산도 했겠다, 개인 회생도 했겠다, 지금 오갈 데가 없겠다, 뭐, 그냥 진짜 이판사판 공사판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한테 너무 강압적으로 나가세요 하다가 확 틀어져,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탁 틀어져 버리면 어떤 돌발 행동을 할 줄 모르니까 어르고 달래고 조금 조율하면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근데 초보분들은 왠지 지가 낙찰받고 본인들이 낙찰받으면 빨리 이 사람들이 나갈 거라고 착각을 조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루즈하게 명도가 될 수도 있고 스피드 있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너무 스피드 있게만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면 좀 감정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내 돈도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에 따른 밀당도 조금 할 줄 아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쓴 사람들 진짜 약간 그래도 사람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편히 봐줘야 되는 부분은 조금 봐줄 건 봐주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조금 상황 봐가면서 조율하는 게 맞지.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협상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율하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꿀팁이네요. 경매 공부는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 네. 집 입찰을 못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그 문제가 뭔가요? 초보분들이 일단은 낙찰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매번 경쟁률이 치열한, 누가 봐도 똘똘한 그런 물건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매번 병풍 역할만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요. 반복된 폐차를 하다 보면 내가 경매를 안 맞나,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경매 시장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또 무조건 싸게만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초보분들이다 보니까 경매에 대한 그 선입견이 싸게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입찰가 자체가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매도가도 보수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입찰가도 보수적인 거예요. 매번 그렇게 그 가격대로 입찰을 하다 보면 순위에도 안 올라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그게 반복되면 내랑은 경매가 안 맞네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요번에도 우리 수강생이 첫 입찰이었는데 본인은 저한테 입찰가를 9,800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1억 1,500을 드렸거든요. 근데 11명이 들어와서 1억 2천에 받아갖고 그분이 2등을 하셨거든요. 1등 하신 분은 서울 분이셨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분이 낙찰을 받아 가셨겠죠.
500만 원 차이네요. 그쵸, 그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본인이 계속, 이제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 네. 그쵸. 음,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요번에도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앞전에 우리 수강생이 나홀로 아파트를 단독으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이제 임장 갔다가 입찰가를 저한테 얘기하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업해가지고 입찰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나홀로고, 그리고 앞전에 그 동네에 우리 수강생이 받았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최저 입찰가에서 조금만 더 써서 들어가 보셔라. 욕심내지 마시고 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아니는 다를까 나홀로였어요. 나홀로 낙찰이었어요. 단독 낙찰. 음. 어, 근데 더 웃긴 건 하루 만에 불허가가 났어요. 법원에서 이제 송달이 하나가 이제 누락이 돼가지고 좀 법원에서 실수를 해서 불허가를 내겠다 해가지고 하루 만에 불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다시 경매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 수강생 입장에서는 이제 불허가가 나가지고 놓친 물건이다 보니까 그 물건은 이제 한 번 더 다시 들어가겠다 하고 이제 꼬라보고 있던 물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요번에는 사람이 조금 더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썼던 입찰가보다는 조금 더 쓰자라고 해서 더 썼어요. 100만 원 정도 더 썼거든요. 네. 근데 대박인 게 진짜 한 명 더 들어왔는데 그분이 우리가 앞전에 입찰했던 입찰가로 들어오셨어요. 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받아왔죠. 그것까지도 예상하고 제가 입찰가를 산정을 해드렸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분이 낙찰을 받았고 이제 소유권 취득하고 명도도 크게 할 건 없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가 이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음. 확실히 이제 경험 많은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책임 낙찰이라는 제도가 그 학원에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해보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긴 하겠네요. 그쵸. 저는 경매라는 게 게임이라고 봤을 때는 무조건 내가 그 몸으로 한번 익혀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수업 그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론을 배우는 거는 배우는 것도 중요는 하죠. 근데 그거를 배우고 그걸로 끝내는 것보다는 실물에 익힘으로 해서 몸으로 자기가 장착하는 게 최고 빠르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저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진짜 몸으로 익힌 케이스다 보니까, 몸으로 익혀야지만, 아, 쌤이 그런 의미로 그때 그 얘기를 했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그냥 그게 수익이 크게 나든 작게 나든 그게 안 중요하고 한 사이클을 돌려보셔라.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꿀팁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네, 초보자가 첫 입찰 전에 네. 반드시 좀 연습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공부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실전적인 공부 방법?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뭘까요? 오, 글쎄요, 막 낙찰가를 너무 막 쓰는 거 그런 건가요? 공 하나 더 쓰는 실수거든요. 아, 예. 예,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는 알파벳 숫자로 내가 입찰가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 단위 자체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공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그 비둘기 파들이 있어요. 그 뒤에 꼬리를 99999999 쓰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1억 2,599만 9,999원을 쓸 건데 구를 계속 쓰다 보니까 구를 하나 더 쓰다 보니까 15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 하나 더 쓰는 개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1억 5천 선에 낙찰을 받을 건데 구를 하나 더 쓰는 바람에 15억대의 낙찰을 받으면 절대 잔금 못 치죠. 그리고 보증금은 날립니다. 10%. 그래서 절대 다양한 실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사례고요. 그리고 입찰가는 절대 수정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5라고 썼다가 법원에 갔는데 분위기가 핫해. 그래서 8로 고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종이를 한 장 더 받아서 꼭 다시 재작성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조금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는 공을 하나 더 쓴 사례는 아닌데 1억 1,800을 쓰려고 했던 거를 두 번째 자리하고 세 번째 자리하고 바꿔서 쓰신 거예요. 1억 1,800을 1억 8,100을 쓰신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법원에 가서 이렇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엄청 떨리거든요. 네네네.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 그래서 그거를 못 보고 제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은 됐죠. 110%의 낙찰은 됐는데 시세가 1억 5천 대 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1억 8,100에 매입을 할 이유가 없는 물건이다 보니까 일단 보증금 1,0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죠. 아. 네. 어떻게 보면 미리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차라리 초보분들은 아니면 미리 조금 작성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네. 너무 꿀팁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컨텐츠 때도 한번 뵙죠.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